오늘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 장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길입니다. 뒷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뭐 할까. 아니, 오프닝 매번 혼자 따로 준비하시나 봐요, 기래씨.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캐럴 듣기가 쉽지 않아서 네. 한번 여러분들께 미리 한번 들려드려봤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괜찮았나요? 네네네. 두 분은 어떻게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신가요? 계획은 따로 없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네. 크리스마스 관련 영화 틀어놓고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뻥치지 마요. 뻥치지 마요. 무슨 약속 크리스마스 있으면서. 영화를 틀어놔요. 약속 없어요.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진짜 없어요. 저 집순이잖아요. 그 밖에 나가면 사람 너무 많으니까 저도 뭐 특별한 계획 없고 그때 무슨 일만 생기지 말아라. 아무 일 없이 그냥 좀 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 국회 책마당 우리 MC 패널분들 왜 이렇게 다 우울하신 분들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특별한 날을 이렇게 평화롭게 보내면 그게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냥 그 분위기로도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설레는 12월인데요. 오늘도 우리 마음을 채워줄 책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한 권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은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젊은 목소리를 가진 분인데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진보당 손솔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소리 질러!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국회에서 일하게 된 지 한 5개월 정도 됐고요. 경력직 신입, 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학생 시절부터 국가의 크고 작은 일에 목소리를 내셨었는데요. 그 용기와 단단함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뭐 부모님의 특별한 교육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이름을 네. 제가 솔자잖아요. 네. 예, 거느릴 솔자예요. 보통 이제 외자 솔자는 순 우리말 한글 이름을 많이 쓰는데 네. 저희 부모님은 이름은 한자로 써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서 거느릴 솔자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엄마가 이미 예견한 거다. 이름으로써.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를 말하지 말아라. 영상에 나올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언급했습니다. 그 의원님 정치를 보면은 뭐 어느 의원님들이나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더 현장성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년, 여성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하시는 정치는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정치는 사람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게 사람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야기가 덜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사람이 여기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최연소이기도 한데, 사실 제 또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청년들 이야기는 제가 좀 도맡아서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 최연소 여성 의원이신데, 이 국회 입성하시고 나서, 와, 이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구나. 이것만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좀 보이신 게 있나요? 네, 이제 계속 찾아나가는 중이긴 한데, 네네. 제가 이제 6월에 의원직 승계를 받고, 여기 본청 계단 앞에서 등원식을 했어요. 이 등원식이 이제 지난 겨울부터 있었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함께 좀 나왔던 청년 동료들이랑 같이 너희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간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국회가 운영이 되는 낮 시간에 청년들이 국회에 오는 게 제일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등원식에 참여하려고 반차 쓰고 오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어떻게 우리들의 얼굴이 더 많이 보이게 하지?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됐었고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이제 상임위가 배정이 됐는데 문체위원이 됐으니까 청년 예술인 먼저 만나보자. 그래서 3회차 청년 예술인 만남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도 시간 잡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 사실은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제 또래의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어떻게 시간 조정해보고 맞춰보면서 어쨌든 국회에 그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의원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밀어보면은 말의 거리감 혹은 소통의 이제 단절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낮추는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많이 두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국회에서 다뤄지는 뭔가 정책적인 거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듣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싶고 국회 안에서는 나름의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지금은 예산을 할 때, 지금은 뭐 법안을 할 때 이런 사이클들이 있는데 국회 밖에 있으면 잘 못 알아차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내 인생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 쓰던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노력해보자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일상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걸 좀 설명드리는 게 좀 하나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리고 쇼츠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익숙한 방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법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잘하실 것 같고. 이게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과 함께 오늘 또 책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가져온 책은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이제 월급 사실주의라는 그 창작 동인이 있어요. 거기에서 매년 책을 내고 계시고 이거는 단편 모음집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 이런 게 좀 많이 담겨 있어서 많이 추천하는 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핵심을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강명 작가 아시죠? 네,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을 쓰셨던 이 장강명 작가가 주축이 된 월급 사실주의라는 동인이 매년 이제 이 앤솔로지를 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동시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쓴 소설. 읽어보시면 이게 뭐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루하루 다 이렇게 보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누군가의 일상을 좀 CCTV로 들여다보는 느낌의 책이었는데 기리 씨 어떠셨어요? 이거는 제가 간만에 저희 와이프가 뭘 그렇게 재밌게 보냐고 할 정도로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러면서 본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 오자마자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를 진짜요? 했었거든요. 이 책을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문체부 장관님 인사청문회 할 때 후보자이실 때도 선물로 드렸었거든요. 장관님께서 좀 보시고 특히 청년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100일 만에 다 읽었다고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올리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아직 못 읽었습니다. 아직 못 읽었습니다. 이러셨는데 드디어 다 읽었다고 숙제를 했다며 인스타그램에 후기까지 올려주셨어요.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빙의, 환생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면서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도피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유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 좀 정면으로 아예 반대편으로 다가간 그러면 지금의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적나라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책이어서 사실 첫 번째 책이었던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때부터 계속 이제 매년 기다리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네. 노아님이 현장에서 만나는 현실과 이야기가 닮은 분이 참 많은데요. 8가지의 작품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3가지 작품을 꼽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단편부터 제목이 강렬합니다. 쌀머 키보드 농사꾼.
게임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숨깁니다. 그러다가 판교에서 일하는 게임 개발자로 오해를 받는데 딱히 부정도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이 이야기에 유독 마음이 좀 가셨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떠셨나요? 그냥 쉬었음 청년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 그 통계에 담기지 못하는 뭔가 감정들 이런 것들이 쌀먹 이 편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변치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정들 그리고 그것을 사실 본인도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심하다 이런 편견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읽는 내내 참 마음이 안타까웠었고, 되게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고 세계들이었지만은 굉장히 많이 왠지 모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펼쳐지실 겁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게임 회사에 다니는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오래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김나무는 그렇게 돌아설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다. 게임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해서 먹고 사니까. 이걸 설명할 방법도 용기도 없어서 이리저리 둘러대다 보니 게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다. 게임 회사들 거의 대기업 아닌가? 판교에 건물이 으리으리하다잖아. 나무 녀석 성공했네. 어릴 때 그렇게 게임만 해대더니. 이런 대화들이 김나무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게 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도록 만들었지만 차마 사실을 고백할 순 없었다. 이게 진짜 친구들이랑 모여서 혹은 가족들이랑 모여서 이 얘기가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막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연히 뭐 처음부터 이걸 바로잡지 못한 주인공의 탓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좀 정직하게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혹시 의원님도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정치를 하는 청년의 삶이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계속 알바를 하면서 살고 강의 가고 글 써서 먹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월급이 정해진 고정적인 직업을 가진 게 아니어서 사실은 저는 이런 뭔가 처지 이런 거에 좀 공감이 많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과정을 계속 이제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저는 이제 변변찮은 직업, 변변치 못한 나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 힘듦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보다 청년들에게 많이 있는 현실이다라는 걸 좀 주목하고 싶었고 대학생 때는 저 올리브영에서 매장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올리브영 판매 우수 알바생.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단기 알바 그냥 딱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만큼만 벌어서 사는 그런 것이 지금 당장은 모면할 수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간다면 근데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또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소설의 핵심 주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머니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걸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혹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게 뭐 꾸준히 계획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일이라면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또 직업이라고 보지 않는 분위기들이 팽배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게 만드는 작품인데 뭐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현실은 이제 기존의 노동의 패러다임에서 청년층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증가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게임 이야기지만 뭐 AI 이런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일이 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이 아니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많아질 건데 이 단편에서는 사실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을 전 조금 더 지적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선을
당사자의 시선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앞서서 통계 이야기도 드렸지만 청년들이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쉬었음 통계 이렇게 나오면 대단히 한심한 시선으로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좋은 세상에 조금만 노력하면 직업 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쉰다고? 이게 그냥 기본 깔려있는 그 시선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처절하게 살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 단편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소연 작가의 아무사이라는 작품도 참 좋았는데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젊은 여성이 할머니를 돌보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돌보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핸드폰을 두고 사라지면서 주인공이 온 동네방네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는 며느리 집에 가 계셨고요. 그걸 몰랐던 주인공은 며느리에게 집에서 주무신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다 알게 되긴 하지만요. 저도 이거 되게 진땀 막 나더라고요. 이게 나라도 거짓말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이게 거의 스릴러였어요. 네. 이 단편 이 내용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일이든 아니면 노인을 케어하는 일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라서 애정이라던가 이게 관계 이런 정서적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서에 기반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피고용자와 고용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근로 환경은 어떤지 뭐 이런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 노동이라는 것이 감정과 계약이라는 언뜻 보면은 공존하기가 좀 힘들고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힘든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보면 정과 책임 사이에 있는 보호자처럼 사실은 제도와 사람 사이에 흔들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현실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간격을 좀 어떻게 메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제도가 무조건 사람을 쫓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돌봄 이 이슈는 돌봄이 엄청 많은 숙련을 요구하는 일이고 종합적인 것을 다뤄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이 모두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되어 있고 시간 단위로 되어 있고 사람도 계속 바뀌고 저는 이제 돌봄 노동이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노동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요양, 아이 돌봄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제대로 평가되고 있나 하면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거든요. 법적으로 봐도 돌봄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이걸 좀 통합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안에 돌봄정책 기본법 발의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돌봄 자아지원법도 좀 준비하고 있고 돌봄 노동자 관련된 법도 같이 해서 돌봄 3법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규 작가의 기획은 좋으나라는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의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내용에 더 집중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신입 시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선배가 된 지금 어느새 후배 소연에게 똑같이 하소연하고 있는 나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박혜진 편집장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선배. 근데 그 위장 취재요. 녹음만 하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을 찍는다는 게 좀... 위장 촬영 전문 BJ 황 선생님은 더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각도로 경찰관을 자극했고 수음이 잘 되도록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댔다. 편집실로 돌아가서 보면 기가 막히게 촬영 잘 됐다. 한 시퀀스를 만들었다고 안심할 법한 그림이었다. 문제는 소연의 말이 끈질기게 내 마음에 눌어붙었다는 것이었다. 이 단편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뭐 언론이나 기자 쪽은 아니지만 이 정치 쪽 일도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기자님들이나 이제 PD님들과 언제나 공생관계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뉴스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게 항상 주된 고민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감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주인공이 딱 이제 막내에서 하나를 책임지게 하는 작업을 하는 나이대잖아요. 제 또래 친구들이 지금 딱 그걸 경험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이 후배 그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좀 안 맞아서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본인도 사실 신입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의원님도 이 정치계에 입문하시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저걸 하게 되면은 진짜 저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 막상 일을 하는데 그 모습이 내가 나오고 있는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없다고 생각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국회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회는 이제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의문이 많았는데 막상 들어와서는 이게 뭐 시간과 흐름과 그리고 뭐 동의도 있어야 되고 절차도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하나의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야 일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만만치 않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좀 정확하게 좀 해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결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이제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지만 나랑 의견이 다르면 관계를 잘 맺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히려 나랑 너무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사 안에서는 좀 이렇게 단절되기 마련인데 이 작품에서는 서로 방식은 다르지만 각자 존중하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현실적이면서도 좀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후배가 말한 것을 꺼림칙해 하잖아요. 그거는 나랑 다르다고 여길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랑 다른 부분을 오히려 배우는 그런 태도를 서로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에게는 뭔가 완벽해야 된다, 해내야 된다, 지금 눈에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압박이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큰 부작용이 될 수도 있어서 좀 배우고 맞춰가고 이런 시간들을 좀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MBTI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MBTI가 한 가장 큰 효과는 나랑 다른 종류의 사람이 적어도 15명은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아니면 인정하게 한 거?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들은 과학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이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MBTI가 뭐세요? 저는요. ESFP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뭐라고 하고요? 남들은 모르겠어요. 오늘 소개해주신 책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속의 인물들도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대단한 영웅이 아니더라도 다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이해하고 또 배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그런 책이었습니다. 의원님이 추천해주신 책 덕분에 좀 사람을 보는 시간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은데요. 가장 마음에 좀 남았던 구절을 낭독해 주실까요? 그 기획의 말을 대신하여에 있는 건데 저는 이 책의 기획 의도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했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아름다운 노래가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그것은 예술의 힘이다. 때로는 찢어지는 비명이 다가오는 재난을 경고할 수 있고 그것 역시 예술의 힘이다. 위로의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사이렌이 필요한 순간도 있다. 지금 새로운 재난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게 뭔지, 거기에 어떤 이름이 붙을지는 잘 모르겠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몇몇 천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부동산에 매겨지는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성실한 노동의 가치는 추락한다.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을 흔든다. 일에서 의미나 보람을 찾는다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현상들을 자본가 대 노동계급이라는 과거의 틀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저 현상들의 한가운데 있으며 그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통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 후대 작가들은 알 수 없는 것,
동시대 작가의 눈에만 보이는 것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기획안을 쓰고 작가들을 모았다. 치열하게 쓰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소설을 읽고 주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선물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한 2016년에 출간됐던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 그때 사람들에게 이 책이 알려진 계기는 한 국회의원이 그 소설을 읽고 경력 단절 여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 한 권씩 선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소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 안에는 항상 그 개인이 있는 거고 그 개인의 이야기를 정치인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그 소통 방식이 진짜 사회적으로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 오랜만에 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말하고 되게 마음 편하게 말씀드렸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유독 더 편안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쵸? 책도 선정해 주신 게 너무 재밌어서 다들 재밌게 읽었습니다. 내년에도 나올 거니까. 네. 제가 이 동인이 아닌데. 내년에도 나온다 그래서 저는 선수로 이 나오신다. 책이 이 동인 매년 쓰시니까. 네네. 내년에도 나올 거니까.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행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가이드 윤수빈입니다. 전쟁, 군사 전문 서점에 이어서 이번에는 해방촌으로 올라왔는데요. 용리단길이 평지였다면 이 해방촌은 남산의 남서쪽 언덕에 위치한 고지대 골목마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높은데요. 저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와, 야, 이렇게 올라오니까 시야가 탁 트이네요. 아까 언덕에 올라올 때는 시야가 막혀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서울 전경이 한눈에 이렇게 보여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해방촌이라는 이름이 얽힌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동네 해방촌이라는 이름은 1945년 광복 이후에 생겨난 이름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곳에 점유하다가 광복 이후에 떠나게 되면서 이 자리에 해외 동포분들, 피난민들이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해방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신흥시장은 해방촌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생활 터나 다름없었는데요. 이제는 젊은 세대들의 힙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옛날 시장의 오래된 정치와 함께 몇 년 사이 새롭게 이색적인 식당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굉장히 트렌디해졌는데요. 신흥시장도 많은 분들이 찾는 곳 중에 하나죠. 정겨우면서도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해방촌에 자리하고 있는 책방은 어떤 곳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방문할 책방은 해방촌이라는 이름과도 참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로 여성 작가들이 쓴 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책에 이렇게 메모지들이 붙어 있네요.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들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책에 메모지들이 붙어 있거든요. 직접 대표님께서 쓰신 건가요? 이건 작가님들이 써주신 거예요. 저자가 직접 쓰신 거군요. 여기 오셔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오셔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쪽지를 붙인 채로 저희 서점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보니까 이게 책장들이 좀 세션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1인 출판, 독립 출판하신 책들이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이 줄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굉장히 유명한 뭐 버지니아 울프부터 유명한 책들이 이렇게 위에 진열이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아보는 책들이잖아요. 네. 손이 잘 안 닿아도 보면은 다 알아먹는 책들이어서 조금 먼 곳에 위치를 시켜놨고, 이제 요쪽에 있는 이제 책들은 조금 이제 여성의 이야기가 궁금한데 어려우셨던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기 좋은 책들을 뒀어요. 그리고 독립출판물을 기점으로 아래쪽은 말하자면 메시지가 강한 책들을 뒀어요. 특별히 여성을 주제로 한 책방을 내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여성 작가님들이 출판계에 많이 이제 계시지만 여전히 이렇게 완전 주목받기에는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 서점에서만큼은 여성 작가님들이 주인공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큐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여기 대표님이 직접 쓰신 책도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책인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라는 에세이예요. 볼게요.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와,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섭식장애를 앓았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병을 앓았던 경험담을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책방을 열게 되신 건지. 영향을 주기는 했어요. 이제 이 책을 처음 쓸 때는 뭐 서점이나 이런 거를 제가 할 줄 전혀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네. 이 책이 나오고 조금 뭔가 세상이 변하고 있는 듯 하는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외모 강박이나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모아놓은 서점이 있으면 좋겠다. 처음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네. 뭐 특별히 심한 뭐 거식증이나 폭식증을 앓고 계시지 않은 그냥 그런 일반인 분들도 공감되는 내용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인프로그레스라는 책방 이름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으게 되신 거예요? 저희 서점이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서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책처럼 저는 이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다 과정이고 그 과정에 다 의미가 있고 그것은 다 가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인프로그레스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너무 쉽게 뭔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 말고 직접 뭔가 만들어가는 이런 재미를 사람들이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점 군데군데 보시면은 지금 막 털실이랑 뭐 뜨개 바늘이랑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제가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제 거예요. 제가 뜨개질을 취미로 하면서 모았던 네. 실이랑 이런 도구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오늘의 기분이라고 이제 내가 오늘의 기분에 따라서 원하는 색깔의 실을 골라서 한번 떠볼 수 있게 그렇게 체험존도 마련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래도 되나요? 네. 네. 이제 각자가 원하는 실을 골라서 요만큼씩 이제 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 색깔도 다 다르구나. 네. 되게 신기하다. 여기 고리에 이 오른쪽 바늘을 겉에서 안으로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 실을 걸 거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을 건 거를 가지고 놔주시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실이
해서 걸고. 저 잘하는 것 같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제 뜨개인 되신 것 같아요. 거의 다 했어요.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색깔, 원하는 기분에 맞춰서도 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 줄 한 땀 한 땀 이렇게 완성이 되어가는 건데 이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다양하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양성도 네. 느껴지는 것 네. 같고.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뜨개질 직접 해보니까 정말 재밌는데 여기서 같이 뜨개질을 하는 그런 모임도 있나요? 뜨개질이 혼자 하는 취미이지만 네. 또 모여서 수다 떨면서 하면은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뜨개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썬데이 니트 클럽이라고 뜨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뜨개질 모임 말고도 또 다른 뭐 책과 관련된 이런 북토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점이기 때문에 책이랑 관련된 북토크나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도 주기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모임들이 있나요? 일단 지금은 시 모임을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낭독도 하고 이제 모여서 이 시를 각자 어떻게 읽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보는 자리인데 같은 시라도 각자 다 소감이 달라서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석했구나 이런 거를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조금 더 시가 풍부해지게 되거든요. 대표님께서 내신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주제로 한 어떤 뭐 관련된 여성과 관련된 어떤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 서점에 오시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여성분들이어서 네.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주제가 여성의 삶과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책들을 선택해서 독서 모임을 예를 들어 한 4주 연속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모여서 조금 더 밀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프로그레스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 서점이 저쪽 가장 서가의 중심에 버지니아 울프와 캐럴라인 랩과 그리고 이제 시몬드 보브라는 작가님의 책이 네. 진열이 되어 있어요. 뭔가 읽을 책을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작가님들의 책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관통하는 게 있어서 한 20년 전에 나온 그런 주제의 에세이들도 제 삶에 그런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면은 되게 네. 많은 경험담을 들려주는 작가님이세요. 정말 여기는 여성, 뭐, 페미니즘, 젠더 이슈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시기에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기 인프로그레스 방문하게 돼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기리 씨가 준비한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 김기리 씨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12월은 1년 중 가장 독특한 달이잖아요. 월 초부터 크리스마스를 향해 달리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말을 향해 또 달려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바쁘지 않나요? 막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또 새해 즐겁게 열심히 일하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막 계속 문자 보내고 이런 것 같아요. 인사할 때 또 그냥 빈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선물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좀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혹시 저희 것도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변경. 그래야죠. 소중한 분들이니까. 2012년의 12월은 좀 달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싸이의 이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같은 해 12월엔 싸이 씨가 미국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콘서트에 초청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빤 강남 스타일, 딴딴딴 이러는 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말춤 한 번만 앉은 자세로 쳐줄 수 있나요? 안 출 줄 알았죠? 근데, 자. 잘 춘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아니, 뭐예요? 이거 쳐봤죠? 아니요, 지금 봤잖아요. 잘 추는데요? 손목이. 오.
굉장히 잘 돌아갔어요, 손목이. 자, 오늘은 그 뜨겁던 연말 분위기를 떠올리며 2012년 12월 넷째 주로 떠납니다. 네, 2012년 12월 넷째 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 7위는요.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피처입니다. 이 소설 빅피처는 더글라스 케네디가 1997년에 발표한 장편소설입니다. 평범한 변호사 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살아요. 좋은 직장, 아내, 아이들, 그리고 좋은 저택까지. 그러던 중 아내가 불륜 중이란 걸 알게 되고 우발적으로 불륜 상대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으로 위장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진짜 나라는 존재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더글라스 케네디의 대표작 중에서도 스릴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약간 철학적이고 성찰적인 지점들도 있는 소설이에요. 내 지금 이 삶을 좀 세팅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 한 번쯤 꿈꿔볼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성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잘 쓰여진 자기계발서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3040 직장인들에게 폭발적인 이제 인기를 얻었던 책이에요. 사실 뭐 살아가면서 다들 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 가끔씩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인공이 현실에서 좀 도망칠 때 대리만족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어디에도 도망칠 데는 없구나. 결국에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는 데 이제 도착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이기도 했던 책이죠. 읽고 나면 그냥 오늘도 열심히 회사에 가야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빅피처는 도망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그리는 거다. 이런 명언 한번 남겨보면서 다음 작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12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 4위는 제목부터 너무나 솔직해버린 김난도 교수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입니다. 이 책 알죠. 저도 재밌게 읽었었고, 사실 1000번이 아니라 뭐 10,000번, 뭐 10만 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렇게 했어도 잘 팔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당시 저는 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참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회사에서 흔들리고 연애에서 흔들리고 월급날 통장 보고 눈동자 흔들리고 이 책에서 사회, 인간관계, 자아 사이에서 흔들리는 감정은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게 가장 키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사실 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좌절도 하고 실수도 하고 결핍도 좀 있어야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2010년대 초반 20, 30대는 IMF 이후에 처음 사회에 진입한 세대거든요. 이 취업난에 불안정한 경제에 아마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김난도 교수는 그 세대의 불안을 잘 해석해줬고, 그러면서 이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잠시 후에 언급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과 함께 2012년 힐링 3대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IMF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세계관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응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살아도 어차피 회사에서는 잘릴 수 있고 내 안전이라는 것, 안정이라는 것을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 확신받을 수 없다라는 세계관이 이렇게 내면화되면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처리하기 힘든 감정이잖아요. 그럴 때 이 책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에 대한 하나의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김난도 교수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지난번에 언급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마찬가지로 이 현실 대안보다 감정적인 위로에 치중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흔들리면 좀 잡아줘라. 하지만 흔들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중심을 또 찾을 수 있다고 우리 흔들림 동기들 힘내자고! 2012년 12월 넷째 주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 2위는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입니다.
다들 이거 읽고 하루 만에 뭐 새벽형 인간 되겠다 말겠다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그 시기에 막 새벽형 인간들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늘어났다가. 갑자기 사라졌죠. 맞아, 갑자기 사라져. 네, 찰스 드위그의 습관의 힘은 뉴욕타임스 심층보도 전문기자 찰스 드위그가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스마트한 습관 사용법을 제시한 책인데요. 이 책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변화를 바라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결책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 보면은 습관 루프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신호, 행동, 그리고 보상.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인간 행동의 이제 대부분을 결정한다고 해요. 이게 사소하고 작은 반복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들면 설사 그게 실패하더라도 습관을 장악하게 됐을 때 변화를 장악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다. 이런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작은 루틴 하나씩 도전해보시길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줄이기든 매일 스트레칭 하기든 작은 반복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그 책입니다. 바로 1위는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두 분 읽어보셨나요 혹시? 그럼요. 읽어봤죠. 저는 못 읽어봤어요. 근데 읽은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맞죠? 많은 사람들이 다 읽어서. 수도 없이 들어오니까 맞아. 맞죠. 맞아요. 아무래도 그 연말 되면은 이제 멘탈이 힐링과 위로가 필요한 시기다 보니까 유독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배우자나 자녀 또는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관계는 더 틀어지고 멀어지게 되잖아요. 이 책은 바로 이런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곧 말을 만들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행동이 되고 이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게 인생이 된다는 것. 이 조금 전에 얘기한 습관의 힘과도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과거엔 보면은 좀 안 맞거나 아니다 싶을 때는 그 상대를 바꾸려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일종의 생각의 멈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좀 멈추는 것. 그러니까 멈추고 나면은 그게 중단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못 봤던 걸 이제 새롭게 좀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이 차트를 보면은 이 힐링이라는 게 단지 어떤 한 권, 그 책을 쓴 한 작가의 생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물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었고, 그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심리적인 또 결핍, 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하나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좀 또 힐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요즘에는 이 팩폭 그냥 아주 그냥 뭐 혼내버려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그런 말들도 많이 책들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사실 힐링을 찾고 있긴 합니다. 이 책이 마침 그 갈증을 해소해준 오아시스 같은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1위를 했다는 게 그만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졌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오늘도 잠깐 멈추시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2년 12월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느 시절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기리의 그때 그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우셨죠?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